정부는 망명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이죠. 텔레비에서 맨날 져서.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일찍 개항한 상하이는 아시아 최고의 무역 항이자 중국 경제 중심지였다. 상하이로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치외법권 지역인 프랑스 조계에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했다. 1919년 4월 10일 독립운동가 29명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독립 이후를 살아갈 새로운 나라 이름과 정체성, 정부 조직 등 그 운명을 결정할 최종 회의가 시작됐다. 독립된 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됐다. 현재 국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임시의정원도 구성했다. 밤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다음 날 아침 10시에 끝났다. 이날 임시의정원에서는 임시헌장 10개 조항을 공포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었다. 3.1 만세운동의 결실인 상하이 임시정부는 명실상부 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서의 외형을 갖추는 한편 임시정부의 요직을 맡은 독립운동가들은 새로운 사조와 신지식을 이용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지난 2019년 우리는 100년 전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에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계승케 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통치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1919년 4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원년 4월. 국토를 되찾으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을 정식 정부와 국회가 움직여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헌정사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처음 만들어진 때, 그리고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영 원리로 확고하게 선언되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임시 헌법인데요. 46년도에 이제 해방 이후에 마지막 이제 헌법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 당신의 사인을 이렇게 해놨네요. 연필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함. 그죠? 일조가. 네. 여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를 위함. 독립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부 출신 조소왕은 국민이 주인 되는 새 나라를 향한 열망을 담아 조항 하나하나 글자 한자 한자를 다듬어 완성해 나갔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비록 남한만의 단독 선거였지만
유권자들은 참정권을 행사했다. 여성들도 투표에 참여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참정권을 갖는다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3조와 제5조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이 선거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그해 5월 31일 재헌 국회가 개원했다. 이 국회에서 건설하는 정부는 즉 금년에 서울에서 수립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입니까? 오늘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 전호는 이민년으로 대단해 계속할 것입니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하는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민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 재헌의회의 가장 큰 임무는 헌법 제정이었다. 기초위원이었던 유진호 박사가 작성한 재헌 헌법 초고. 친필로 첨삭한 전문을 보면 기미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3.1 만세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 품었던 뜻이 고스란히 재헌 헌법으로 계승된 것이다. (1987년) 오랜 군부 독재를 끝내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직선제가 실시됐다. 뜨거운 열망을 표출한 시민 항쟁의 결실이었다. 그 결과 헌법도 개정됐다. 1987년 개정된 9차 헌법은 제6공화국의 헌법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19년 탄생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임시정부 초기 국내외 각지에서 보낸 독립운동 자금이 모여들었다. 나라 없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었다. 임시정부는 동포들의 인구세만으로 예산 조달이 어려워지자 독립공채도 발행했다. 활동 자금과 군자금 마련을 위해서였다.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의 세금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인구세입니다. 그래서 그 미주에 가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는데 우리들이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노동에서 뭐 하루에 1달러를 벌면 그 중에 뭐 25센트를 그 독립자금으로 지원하고. 1932년 한인 애국단원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에 중국인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국민당 장제스 총통은 중국인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했다며 감탄했다. 到抗战时期呢，也就是说1937年就是全面抗战爆发之后，国民政府呢对于大韩民国临时政府的支持呢是全面的呢，就是公开化，各方面的支持呢都是公开进行的。 1937년 중국 역시 일본의 전장이 되었다. 중일 전쟁의 시작이었다.
1932년 5월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프랑스 조계지는 더 이상 임시정부를 보호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 청사를 버리고 탈출해 중국 남부 지역을 떠도는 고난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8군데를 옮겨 다녔죠. 일제가 이제 공격이 중일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치열했고, 그래서 중국의 정부가 이전하는 데를 따라다니면서 또는 그 주변 도시에서 머물면서 중원 만리를 27년 동안 방황하다시피 하면서도 시종일관 의회를 구성을 해서 의회가 정부를 통제하는, 그리고 민주공화제 체제를 유지했다는 거. 대덕 선전환이네, 대덕 선전환. 이게 독일에 대한 이제 선전 포고문이 되는데요. 덕은 이제 독일을 얘기하고 일본하고 둘이서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교란을 일으키니 그거에 대한 거를 연합국과 함께 공동으로 투쟁을 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일원으로서 한다는 얘기인데, 선전포고죠, 선전포고. (1943년 11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강대국 정상들이 모였다. 전후 처리를 위한 장제스와 루즈벨트, 처칠의 회담이었다. 처칠은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을 반대했다. 한국을 독립시킬 경우 영국의 식민지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루즈벨트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카이로 회담 선언문엔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국제사회가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2021년 10월 부산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독립 군가를 재해석해 부르는 행사가 있었다.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 쳐물리자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한영석이 작곡한 노래들이었다. (1940년) 충칭으로 옮긴 임시정부는 선전위원회를 만들어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임시정부를 해외에 홍보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갔다. 네,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위원회 명의로 발행이 돼 43년도 소환해서 발행을 했어요. 광복군 1집 훼손 때문에 보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곧 등록 문화재로 등록돼 있어가지고. 문화재로 등록돼요. 네. 한영석은 항일 음악을 만들어 예술로 구국 투쟁을 실천하고자 했다. 압록강 행진곡은 광복군이 즐겨 부르던 노래라고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초등학교에 맞습니다. 독자적인 군대잖아요. 국군이잖아요. 광복군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 독립군이라고 그 독립적인 군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만의 군가가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광복군이 성립될 때, 창설될 때 그 이렇게 병력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전이나 초모 활동 하려면 어쨌든 뭔가 이렇게 그 애국심을 고취시킨다든지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든지 하는 수단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한영석이 직접 정리한 사진첩. 이게 이제 한현 선생님. 광복군 제2지대 선전조장으로 활동 당시 사진 속엔 제2지대 대장이었던 이범석 장군의 모습도 보인다.
1919년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을 양성해온 이범석은 한국 청년들을 모병해 항일 투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남의 나라 땅에서 독자적인 군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티베트 망명 정부가 우리나라에다가 그 독립군을 만들 테니까 땅을 좀 빌려달라. 쉽지 않겠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국에다가 정부나 임시정부나 망명정부까지는 몰라도 군대를 양성하겠다 그러면은 그 주권 국가에서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은 중국을 끝까지 설득을 해서 결국은 독자적인 광복군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장제스는 임시정부 공식 군사 양성의 길을 약속했다. 일제를 공동의 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중국 국민당 정부 내에 한중 항일 연대 투쟁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빼앗긴 조국의 군대 창설을 위해 김구는 장제스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휘하의 직속 군대이자 우리나라 국군의 효시가 되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이 거행됐다. 1945년 3월 미국 전략첩보부대 OSS는 비밀리에 한미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대일전을 위해 광복군과 합작으로 정보요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름하여 독수리 작전이었다. 미국이 일본 본토 상륙하기 전 한반도에 먼저 상륙해 적의 후방 지역을 교란시키는 공작이었다.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광복군 대원들이 국내에 먼저 잠입해 상륙군을 돕는 것이 비밀 사명이었다. OSS 특수훈련은 이범석 장군이 이끄는 광복군 제2지대 주둔주에서 시행됐다.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국내 진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근데 일본이 항복한다고 하는 소식은 이미 중국에서는 45년 8월 10일 날 저녁 8시에 중국의 라디오 방송들이 모두 그걸 뉴스로 보냅니다. 이미 8월 10일 날 저녁에 한 것이죠. 대원들은 낙하산이나 잠수함을 이용해 국내로 진공할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임시정부는 대일선전 포고를 통해 1910년 경술국치와 아울러 모든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선포했다. (1945년 8월 15일) 예상보다 빨리 일제의 패망이 찾아왔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9월 2일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 외무대신이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조국의 광복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조국 광복의 기수가 되고자 했던 광복군은 실망과 환희를 동시에 느껴야 했다. 당시 미국은 전투기, 잠수함, 공수부대를 지원해주기로 계획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길에 올랐다. 개인 자격으로 환국한 것이다. 미 군정은 끝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달랐다. 풍찬 노숙의 세월을 견디며 조국 독립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았던 임시정부 요인들을 뜨겁게 맞았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환국 전 국무회의 명의로 당면 정책 14개조를 발표했다.
환국 후 국내에서 활동할 임시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피력하는 정부 수립 구상안이었다. 이는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을 이어받은 것으로 1946년 초까지 임시정부의 정치활동 지침이 되었다. 국민당 정부 요인들의 거주지가 남아있는 난징시 보존지구. 이곳에 1946년 환국 이후에도 중국에 남아 정부의 역할을 지속한 주화 대표단의 사무실이 있었다. 驻华代表团主要是处理这个临时政府回国以后的一些侨民的一些善后的一些事宜，比如它的总部是在南京，那么全国中国好多大城市都有韩国的侨民，他们都要陆续回国，那么有关这些侨民的回国的手续啊，或当地的一些房屋的一些处理啊等等这些事情，甚至有些房产纠纷啊，都是要靠这个驻华代表团来出面和中国政府去协商的。 오늘날 주중 한국 대사관격인 주화 대표단 터엔 김구의 거처였다는 표시만 남아있다.那我们现在所看到的这个建筑，就是当年是驻华代表团他们所办公的地址，是吗？这个8号还不是，8号现在挂牌是金九的寓所，然后真正的这个我们考察以后，韩国驻华代表团的一个办公旧址是在它旁边10号。 현지 연구자들은 고증을 통해 주화 대표단 사무실 주소가 10호임을 밝혀냈다. 이 두 채의 집은 같은 모양으로 지어져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1946년) 주화 대표단이 꾸려질 당시 사진이 한 장 남아있다. 이 사진이 이제 주화 대표단이 처음 꾸려지는 중경에 주화 대표단이 이제 실질적으로 꾸려진 게 중경에 있어 46년 초 아버지 강남파 씨 우리 외종조 할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아까 여기서 여기 보면 유진동 씨라고 저 의사 있어요. 여기는 광복군 그리고 현지 남은 임시정부 요원들. 주화 대표단 단장에는 박찬희, 대표에는 민피로와 이청천이 임명됐다. 한국 준비하느라고 중경에서 이제 남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그게 46년 초거든요. 제가 6살이었으니까 생생한 기억들이 많이 있어. 그 주화 대표단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1층은 주화 대표단 사무실이고 2층은 저희가 살림집이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 주화 대표단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민영백 씨. 백범 김구의 비서실장을 지낸 민피로의 둘째 아들이다. 저는 지금 대만 대학원 도서관에 보관돼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용잔. 그러니까 공식 편지 서식이라는 얘기죠. 민영백 씨는 아버지가 쓴 편지 한 통을 공개했다. 김구 주석 명의로 장제스 총통 비서와 주고받은 서신이다. 우리 국내 황국들하는 명단들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협조를 갖다가 부탁한다 그러고 미리 조성 선생 등은 세 사람은 먼저 귀국해야 되니
근데 중국 우리 임시정부는 인정을 안 하니까 중국 국민당 정부한테 이걸 좀 해결해달라는 그 내용으로 이제 부탁하는 거고 동생 민성린 10월 11일 그러니까 이게 45년 10월 11일이면 11월 23일이 환국한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직전에 했던 거예요. (2021년 10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공사가 한창이다. 상징벽이 관련된 부분은 네. 공초의 설계 부분이 뭐 있었나요? 아마 이 공간은 이제 상징광장으로서 어떤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어떤 추모 공간, 그다음에 임시정부 기념관은 일반적인 어떤 인물 한 명의 인물을 담는 그런 기념관이 아니라 임시정부 전체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는 그런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릇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담아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중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임시정부 기념관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기념관이 필요하다. 특히 독립유공자, 특히 광복군 활동을 했던 이런 독립유공자분들께서 이 상해에서부터 중국 일원에서 이루어진 독립운동에 대한 특히 임시정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는 지금 그런 기념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었고 임시정부 기념관은 서대문구 의회 자리에 터를 잡았다. 독립문에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지나 임시정부 기념관까지 나라 잃은 서름과 고통,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애쓴 뜨거운 열망이 공존하는 공간. 이 일대는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유적지구로 조성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 103년. 마침내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정신인 임시정부의 기록과 기억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국민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지나온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기약해야 되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오롯이 지켜온 27년의 약속을 되새겨 본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심지어 보수 진보 없이 다 통합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동희 선생 같이 공산당을 창당하신 분도 국무총리로 참여를 했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공산당을 부인하는 사람도 대통령으로 참여했고 모든 사람이 다 임시정부라는 큰 용광로 속에 들어와서 용해가 됐단 말이죠. 그 용해할 수 있는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임시정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통일시대를 내다볼 때도 임시정부 기념관은 세워져서 우리 국민 마음속에 이 틀 속에 우리가 다 같이 공존하자 하는 그런 정신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해야 됐다. 이것이 임시정부 기념관의 큰 뜻 중에 하나입니다.